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살래 아니면 저금할래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의 부동산 가격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한번 본 게 있는데요. 집을 사면 안 되는 9가지 이유, 그 다음에 집값 거품론, 감론, 을박,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일단 요걸 한번 클릭해 보면은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 놨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은 2013년도 10월 25일자, 13년도 10월 25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3년도 9월달 내지 10월달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한 5년간 올랐죠. 엄청나게. 그런데 딱 그 당시에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를 무려 9가지나 적어놨죠. 9가지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 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거의 시리즈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한 10개 정도의 기사를 그냥 모아놓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완전 논설문이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집 사면 안 되는 이유를 그냥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내용들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엉터리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집값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거의 4, 5년 떨어졌잖아요. 여전히 거품이 꼈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가장 쌌었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였죠.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대외 변수 항상 나오는 얘기,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나오는 얘기를 기준 삼아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앞으로 5년간 집값은 하락할 거랍니다. 이유는 수요가 줄어서 반등 못해. 그래서 뭐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수도권 주택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향후 5, 6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30에서 50%가량 하락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도 최소한 25에서 30%가량은 하락해야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꽤 유명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상은 얼마든지 이제 틀릴 수 있는데 앞일을 어떻게 쉽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제발 이거를 그냥 맹신하지 말라 이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분들은 제가 만나뵌 분도 있고 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내시는데,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폭등을 했고, 국내 부동산은 최소한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13년도 10월달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틀린 예측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다. 그래서 각종 통계 자료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 틀린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인구 얘기 항상 나오는 거고, 연평균 소득 대비 비싸다 이 얘기 맨날 나오는 거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했다. 맨날 나오는 얘기고, 저성장 저물가 적읍니다. 그런 얘기. 또 주택시장에 가계부채가 많다. 항상 나오는 얘기. 유심히 안 보실 분은 집을 사면 안 되는 9가지 이유라고 검색해서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답니다. 깨진 부동산 불패신화.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건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집을 살려다가 이리 기사를 보고 못 산 분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집 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분들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지금. 만약에 집을 끝까지 못 사셨으면. 아니면 나중에라도 좀 비싼 가격에 사셨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간 것들을 본인 책임이지만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세제에 대해 소멸. 이건 앞으로 3, 40년 뒤에 얘기니까 지금 얘기 꺼낼 건 아니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 성 이거 틀린 얘기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논리는 탄탄하고요. 언제나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한 괴리가 항상 좁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그러네. 맞네. 이 얘기만 듣고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니까 항상 안 좋은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부동산 대책해서 정말 또 하나 이런 것들 팁 집사라고 부추기는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 이해관계 얽혀서 신뢰성 낮아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맞다 저놈들 자기네들 입속 챙기려고 하는구나 언제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이런 것도 좀 속지 마세요. 이해관계가 솔직히 안 얽혀 있는 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험업자가 여러분들한테 보험을 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보험업자가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가 미래를 정말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냉정하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보험 수입료를 받기 위해서.
애널리스트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권유해요. 펀드 매니저가. 그럼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추천해주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수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해줄 것 같아요? 보험업자가, 보험 판매하고 자기한테 버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선 사업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깔려 있는 거죠. 집을 사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본인들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으면은, 이거 영원히 집 못 사세요. 계속 이제 이런 이속을 챙겨서 광고하는 것들도 자기네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에 제발 안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입이 아프네요. 입이 아파. 지금은 거품 꺼지는 시기, 2016년께 완전히 거품 붕괴. 2016년부터 도 날개를 달았죠. 네. 완전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런 헛소리들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헛소리들이 많고, 이것도 보시면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건데, 뉴스예요. 뉴스인데 요거가 보면은, 얘는 2006년 5월 달이네요. 그래서 당시에도 집값 거품론이 갑론 을박했대는데, 저도 이때도 하고 있었어요. 저는 2005년서부터 부동산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알겠지만 2006년 하반기서부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포함될 만큼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건데 그 상반기 때, 중반기 때쯤에 이게 거품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거품 얘기는 나옵니다. 언제나 거품 얘기는 나와요. 항상. 근데 그게 맞는 얘기냐? 보세요. 이것도 이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교수. 무려 삼성경제연구소의 교수면 얼마나 사실상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보겠습니까? 그런 인물이죠. 자,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지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집값에 대한 향방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맞춰봤자 그건 우연이에요. 한번. 네? 우연히. 그러니까 지금 집값 하락론자분들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 떨어진다를 한 20년? 아니죠. 885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고, 아니지. 80년대 중반부터 나왔으니까 거의 30년, 근 30년 넘게서부터 집값은 정점을 찍었다, 거품이다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인디언 기우제죠. 언젠간 맞겠지. 그래서 실제로 오르다가 어떻게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잠깐 주춤하는 시기가 있죠. 정책적 효과든 경기 위기든 간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 맞는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고요. 그죠? 예. 또 그러다가 막 올라가면 딴 얘기하고 있어. 안 나오고 있다가 언론에서 가만 조용히 있다가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튀어나와갖고 이제 얘기하시고. 무슨 미어캣이야? 맨날 나오게? 그런 거에 근데 여러분 자꾸 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 제가 이런 영상을 안 찍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제발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자, 2019년 8월달 승훈일보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신문입니다. 과연 집값은 거품일까라는 논설이 있네요.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집값 거품론, 30년 전부터 집값에 대한 거품론은 항상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 거품론은 전부 다 틀렸죠. 왜? 30년 동안 계속 상승했으니까. 단기 조정 빼고는. 그죠? 자, 그래서 10여 년 전 세계경제 위기에 발맞춰 대세 하락을 주장했던 책들은 2009년서부터 세계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8년 하반기부터 그때부터 2013년도까지 막 득세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 내고 강연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2013년 9월달 10월달 나온 책들 보면은 2년 내로 하락한다. 집값 하락은 필연적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민망합니다. 보기 민망해요. 그래서 매년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제가 이거 보다가 정말 실소가 나와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망은 집값의 보합 혹은 소폭 상승 후 약세를 점친다. 매년 전망도 하죠. 근데 대부분 또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어떤 그 집값 하락에 대한 것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또다시 부동산 하락에 베팅을 할까? 네.
그건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요걸 잘 보세요. 화폐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화폐 하락의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죠? 예,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죠, 부동산이. 자,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면 부동산을 매도해야 되죠. 자, 잘 보세요.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부동산은 매수해야 됩니다. 기본 상식이죠. 자, 화폐 가치가 떨어져.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화폐를 갖고 있지 말고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면 돈을 갖고 있어야겠죠. 화폐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을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돈으로 뭔가를 사야 되죠. 부동산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건 뻔하죠? 화폐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높아질 것인가, 앞으로 떨어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찍어내서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는데, 계속 찍어내서 흔해지고 있는데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부동산을 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990년대 서울 아파트 시세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가요, 20평대가 지금 8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5,500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2,500이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2,500만 원으로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죠? 1990년 2월달 신문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렇게 맨날 신문기사 나왔었거든요. 반포동 주공아파트 같은 것도 32평 같은 게 지금 2억 한 2, 3천 당시에, 그죠? 전세 끼게 되면 한 1억 한 남짓이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얼마죠? 지금 한 37, 8억 합니다. 37, 8억이요? 3억 7천 아니고요. 예. 매가만 가액만, 상승 가액만 35억 이상 올랐죠. 예. 믿겨지십니까? 모카 아파트 같은 것들은 지금 6,500 정도, 전세 4천이니까 2,500이면 투자 가능했던 거고, 20평 같은 것도 8,700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역시 2,500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영동한양 1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17억 5천입니다. 얼마 올랐죠? 아까 8천만 원에서 17억으로 올랐으니까 21배가 올랐습니다. 21배. 그리고 한양 1차 이제 27평형 같은 경우는 1억 1천에서 20억 원 역시 거의 20배, 18배가 올랐습니다. 3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최근 약 29년 반 정도죠. 모카 아파트, 얘도 모카 아파트는 얼마 올랐냐면 6,600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으로 16배 상승을 했고요. 20평 같은 경우도 8,700에서 14억까지 무려 16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오른 것만 일부러 고른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올랐어요. 다. 예. 물론 강남 위주로. 예, 엄청나게 올랐죠. 자,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약 한 30년간의 데이터인데, 지금 8천만 원짜리가, 지금 약 17억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제가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요, 연상승률이 매년 11.1%가 상승을 한 겁니다. 매년 11.1% 상승을 해야지만 요 상승률이 나와요. 여러분들 매년 11%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자, 근데 물가 상승률 얼마나 변동을 했냐 봤더니, 물가지수로 변동했더니, 이게 대략 보니까 제가 볼 때 5.1%인가 평균? 5% 정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올랐을 때 가격은, 실가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금리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금리는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이게 이제 기준금리, 요거는 약간 대략적으로 뽑아봤고, 요 이후에는 자료가 정확한 건데, 기준금리에다가 시중금리를 이제 플러스 알파 시켜야 되니까 한 3% 정도 올린 것도 있고, 최근 2000년대 들어서 그냥 2% 정도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 기준, 19년 기준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2%에 가중금리 2% 하면 4% 정도. 요즘에 은행에서 4% 잘 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네, 좀 여유있게 산정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8천만 원짜리가 30년 지나게 되면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을 때와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 격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제성장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경제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경제성장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3억 4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이제 그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야, 부동산 대단하다. 아파트 굉장히 많이 오르는구나. 오를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우와, 야,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환장하는 거죠, 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경제 성장률이나 내지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은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 평균 가격에서 평균을 찍는 게 있고, 더 아래 것들도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고, 더 높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아지는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 이건 무조건 거품이야라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상품이 있고, 떨어지는 상품도 있고, 평균 낸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볼게요. 강남하고 군포를 봤더니, 이거는 95년도 정도 자료인데, 지금 봤더니 강남 대치의 음마 아파트가 지금 이게 100만원 단위니까 1억 5,200입니다. 1억 5,200만 원이었고, 경기도 1기 신도시의 3번의 묘향 롯데 아파트가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금액차 어떻게 나냐? 현재는 묘향 롯데 아파트 4억 7천만 원이고요. 대치 음마 아파트 17억 5천만 원으로 약 13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치 음마 아파트는 요때를 기준으로 해도 90년대 중반 기준으로 해도 벌써 12배? 이 정도 올랐죠? 묘향 롯데 아파트는 3배 올랐죠. 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가액으로는 거의 한 12억 정도 올랐고 하나는 3억 올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부동산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를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를 사느냐. 그죠? 자,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는 강남과 비강남권의 가격이 심지어 방금 3번 같은 거는 서울도 아니잖아요. 비강남권인 게 아니라 아예 경기도잖아. 근데 가격이 똑같았다고요? 그때도 강남이 보편적으로 조금 더 높았지만 지금과 같은 초격차는 아니었어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벌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직주 근접성입니다. 테헤란로 개발되고, 두 번째는 편의성도 뛰어나게 됐죠. 인프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선호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규모가 사실 크거든요. 강남이라는 데가 1000만 평에서 2000만 평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전국적인 수에 비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시소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강남의 집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시소성이 없어질 일이 없죠. 네, 영원한 시소성이죠. 그래서 미래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수십 년은.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강남을 사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뭐 언제 갈아타고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남 팔아서 어딜 가? 그죠? 계속 보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그래서 강남을 살 만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짠!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을 못 산다면 향후에 강남이 될 만한 곳을 찝어드린 그런 책입니다. 이수근 소장의 신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막판에 광고가 됐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19년도는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에 꼭 부동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면요 굉장히 시간도 널널하고 편합니다. 여러분들 꼭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